네, 오늘은 원자재 시장 동향과 원자재 ETF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원자재 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금, 구리, 뭐 원유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원자재 시장에서 지금 다루는 상품들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는 뭐 기본적인 정의는 이 경제 활동에서 뭐 원료 혹은 뭐 기본재 이런 것들로 사용되는 것들을 뭐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뭐 금이라든가 뭐 혹은 뭐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 네.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세부 카테고리 항목들은 좀 소개를 또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 원자재 투자를 좀 왜 좀 접근을 하냐, 굳이 네. 이렇게 ETF가 만들어서 나와 있냐라고 좀 보게 되면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앞 시간에 이제 저희 센터장에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어떤 뭐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네.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뭐 투자 아이디어 뭐 그 자체로도 조금 이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세분화해서 좀 네.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 뭐 에너지 카테고리, 큰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게 되면 뭐 에너지라든가 귀금속, 산업금속, 여기에 뭐 농산물,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좀 원자재도 좀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혹은 뭐 운임지수 같은 뭐 기타 항목들까지도 좀 포괄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ETF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관련 ETF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좀 테이블로 네. 해서 뭐 미국이랑 한국에 상장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뭐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뭐 WTI 음. 가장 대표적이죠. WTI라든가 뭐 브렌트 여기에 더해서 뭐 가솔린이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귀금속 좀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귀금속 내에서도 금 그리고 은 그리고 여기에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플래티넘이라든가 뭐 팔라듐 이런 것들도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업 금속은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리죠. 네. 구리고 이거 외에도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전자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또 묶어서 또 상장이 되어 있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뭐 밀이라든가 옥수수 뭐 이런 것들도 다 상장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뭐 지역별로 상장이 되어 있고 뭐 기타로 제가 좀 분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운임 지수들 뭐 BDI 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또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뭐 개별 디테일한 품목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이제 뭐 에너지 전반 내지는 뭐 산업금속 전반 이런 것들도 상장이 되어 있고 이것도 그냥 좀 번거롭다. 좀 그냥 네. 원자재 전반을 그냥 접근하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원자재들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놓은 또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상장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격주나 매주 원자재 시장 얘기도 뭐 자주 하고 있는데 원자재 시장 얘기하다 보면 뭐 기후까지 얘기하기도 하고요. 원자재 시장을 움직이는 뭐 가장 중요한 변수들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겠습니까? 네, 우선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수요 공급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 좀 보고서라든가 보다가 뭐 흔싸기비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흔하면 싸지고 이제 귀하면 뭐 비싸진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네. 그 원자재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약간 뭐 흔해진다라는 관점이 되면 이제 싸지는 거고, 혹은 이게 귀해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유 예시를 좀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5월 23일 기준으로 한 10년치 정도 이제 원유 선물 주가 차트를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네. 등락이 굉장히 크죠. 원자재도 등락이 큰 편이고, 뭐 2020년 마이너스 거도 또 기록을 했었었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2020년 마이너스 주가 찍었을 때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제 수요 이슈였죠. 수요 이슈로 이제 코로나 국면에 들어오면서 이 수요가 급감할 거다라는 네.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공급 측면에서도 같은 해 4월 달에 이 사우디에서 갑자기 이제 증산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유가가 마이너스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좀 크게 좀 작용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정점을 찍고 빠졌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그 고금리 부분들, 고금리로 인해서 어떤 경기 전반으로 좀 약간 위축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굉장히 좀 약세를 이제 두드러지게 좀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이 관세 정책으로 해서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특히나 이 관세 정책은 결국 이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수요 위축이라든가 이런 물동량에 대한 위축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하락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요랑 공급이 맞물린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 가격도 좀 같이 네. 금 가격 워낙 또 관심 많으시니까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10년치 추이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 10년 기준 이후로 보게 되면 2020년 이후에 살짝 이제 1차 랠리를 한번 펼쳤었죠.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유동성 확대. 결국 이 원자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죠. 네. 해지 수단이 된다는 것은 이
통화량, 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원자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이제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실물 자산들, 특히나 이 금과 같은 부분들이 좀 올라갔다.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좀 횡보를 많이 했었어요. 고금리 구간에 특히 횡보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제 랠리를 24년 1월 이후로 2차 랠리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진화학적 이슈라든가 이거 외에도 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금은 이제 보유하고 있더라도 뭐 이자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와 좀 반대로 움직이는 좀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또 금 가격을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각국 중앙은행들도 이제 금 보유량을 좀 크게 매입량을 좀 확대를 하게 되면서 금 가격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 특히나 뭐 중국이 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23년 8월 달에 이제 작년 8월 달에 그 네. 애기들 이제 돌잔치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때가 좀 또 약간 단기 바닥이었다라는 것도 좀 느낌이 말씀을 좀 같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 어떤 변수가 어떻게 가격에 반영될지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결국 유동성과 경기 흐름, 매크로 환경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야겠는데요. 최근 뭐 금값 동향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원자재 또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가장 두드러진 건 결국 금일 것 같아요. 네.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원자재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특히나 미국의 이 금 현물에 투자한 ETF가 있습니다. 네. GLD라든가 뭐 IAU라든가 이런 종목 기호를 가진 ETF들인데 해당 ETF는 이제 금괴를 직접 보유를 해요. 근데 해당 ETF가 5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 대비 한 25.8% 정도, 25.5% 정도 네.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내내 올랐던 게 26% 정도였는데 그걸 이제 상반기도 다 가기 전에 이제 해당 수익률을 이미 또 기록을 했죠. 그래서 뭐 금 가격 올라간 거 배경에 대해서는 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좀 넘어가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 약세.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결국 이 논오펙이라든가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모두 지금 이제 증산 기조로 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최근 관세 이슈 관련해서 이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늘어날 것 같고 수요는 줄어들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유가는 약세. 그리고 지금 이제 구리는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좀 강한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농산물은 좀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동향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가격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리 가격이 최근에 다시 좀 오르고 있고 구리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도 뭐 수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결국 수요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경기 부양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좀 굉장히 네. 크게 좀 작용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구리 가격을 끌어올렸던 요인은 이 데이터 센터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신규로 지금 계획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 네. 이 AI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런 수요 확대가 데이터 센터 확대 증설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건 제가 네이버 금융에서 좀 찍어왔습니다.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구리 ETF가 또 있어요. 티커로는 이제 CPER이라는 티커를 가진 ETF인데 해당 ETF 역시도 이제 2020년 저점 형성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자재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원자재 자체에 투자하는 상품 또 원자재 산업에 투자하는 상품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원자재 자체에 대해서 네. 뭐 금이든 원유든 브렌트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자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산업에 대해서 해당 원자재 산업에 대해서 투자한 ETF가 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경우도 원유 산업 전체 예를 들어서 원유를 발굴하고 이걸 캐내서 정제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들 여기에 네. 해당하는 종목들을 이제 다 묶어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고 지금 이제 화면에서 지금 테이블이 하나 나가고 있는데 네. 요건 이제 원자재 산업 투자 관련된 ETF입니다. 뭐 가장 상단에 있는 이 XLE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이제 가장 큰 ETF인데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해서 투자한 ETF예요.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GDX라는 티커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을 다 묶어서 ETF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COPX라는 티커를 가진 ETF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리
관련해서 이 구리를 채굴하는 기업들만 묶어서 역시나 또 ETF를 좀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원자재 자체에 대해서 투자하는 상품들 좀 네. 3단계로 좀 나눠 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원자재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냐, 금이냐, 뭐 원유냐, 뭐 이런 것들로 좀 나눠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내에서도 선물이냐, 혹은 현물이냐 이런 것들로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해당 네. 원자재를 투자한 ETF가 뭘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선물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현물 자체는 이제 해당 원자재 자체를 이제 보유하는 ETF도 있어요. 네. 특히나 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뭐 GLD라든가 뭐 이런 ETF들은 이제 운용사가 금 현물을 직접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해서 이제 해당 금 가격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ETF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이제 특정 네. 가격이 아니라 해당 원자재를 이제 특정 시점에 내가 거래할 거를 약속하는 증서를 이제 사고 파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 요거를 이제 약속하는 증서고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원유 ETF가 조 단위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원유를 뭐 조 단위로 이제 보유를 직접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선물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시점에 이제 거래하기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별로 또 나눠 상장이 되어 있어요. 나눠 상장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CME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마다 또 상장을 시키고 있고 최대 10년치까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좀 상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ETF로 다시 좀 넘어와서 보게 되면 선물을 어떻게 담고 있냐에 따라 또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USO라는 티커를 가진 ETF는 이제 가까이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아 있는 선물들만 담아서 운용을 하고요. 네. USL이라는 티커를 가진 ETF는 이제 향후 12개월 선물 월물을 함께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것은 특징상 만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USO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또 USL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둔감하게 반영을 한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자재 산업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해당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를 하는데 뭐 상대적으로 뭐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을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하진 않지만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네. 장단점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자체에 투자할 수도 있고 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차이점이 좀 있다고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원자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이 원자재 가격에 내가 보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 가장 이제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원유 가격이 1% 올라가면 해당 ETF도 뭐 1%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장점이 있지만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구성 종목이라든가 뭐 롤오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과는 좀 저조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원자재 산업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자재 산업 자체는 고정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금 가격이 1,200불이다. 근데 그 중에 뭐 원자재 채굴하는데 비용이 뭐 1,000불이에요. 근데 원자재 가격, 금 가격이 뭐 2,000불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산업 ETF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서 굉장히 더 강하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반대로 빠질 때 더 빠지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개별 기업들이다 보니까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해지게 되겠죠. 다만 내가 보는 원자재 가격이랑 뭐 다른 요인들로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해당 원자재 가격을 덜 반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ETF 투자 시에 유의해야 될 점도 간략하게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가격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배짜리 ETF들도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 레버리지 같은 원유 선물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피하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롤오버 비용인데 요거 뭐 선물 가격에 따라서 약간 비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개념상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원자재 가격 대비 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유의할 점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